판사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여자가 집구석에서 30년 동안 한 개 밥 짓고 빨래한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집에 있는 전기밥솥이 10년 쓰다 고장나면 갖다 버리고 새 걸 사지. 고생했다고 밥솥한테 재산 반 떼어주는 미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신모나 다름없는 사람.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내 돈을 넘봐요? 이 여자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아깝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기막힌 폭언,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실제 이혼 조정 기일에, 그것도 엄숙해야 할 법정 한복판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판사님을 보며 삿대질과 함께 뱉어낸 말입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고, 기록을 검토하던 판사님조차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오며 별의별 부부들을 다 봐왔다고 자부했지만, 아내를, 그것도 3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를 고작 가전제품인 전기밥솥에 비유하는 남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모멸감과 충격은 저조차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는데, 당사자인 아내분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한마디에서 시작된 어느 60대 부부의 황혼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식모 취급과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남편의 협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분노만 하다가 영상을 끄지 마세요. 남편이 저토록 기고만장하게 떠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되었는지 법정에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결정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억울하게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네 어머니, 혹은 아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토록 억울한 사연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보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의 그 망언이 터져나온 직후 피고석에 앉아있던 아내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깊게 패인 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논리를 펼친 것 마냥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변호인단을 둘러보더군요.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었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했으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아이들을 키워낸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밖에서 마음 편히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골프 치러 다니는 여자들도 수두룩한데 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이혼 타령인지 모르겠다며 말이죠. 판사님 앞이라는 것도 잊은 듯 그는 아내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 혹은 기능을 다하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부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탐욕과 아내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그 손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바닥을 닦아낸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그 손은 그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남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남편은 오히려 판사님, 제 말이 틀립니까? 사회생활은 제가 다 했고 이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자신의 폭언을 녹음하거나 증거를 모으지 못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기계치였고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법정에서 거짓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 가족을 부양한 희생적인 가장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배은망덕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던 것이죠. 그는 준비해온 답변서에 아내를 폄하하는 온갖 거짓말들을 교묘하게 섞어 놓았고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밥솥 취급하며 무시했던 아내가 그리고 그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으면 어디 한번 가져와 보시죠. 라며 코웃음을 칠 때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도구 취급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진실이 담긴 영상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지 그는 곧 알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법정에서 남편의 폭언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고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아내에게 어떤 지옥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님조차 경악하게 만든 그날의 대화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집안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했기에 법정에서조차 저토록 오만방자할 수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던 맹세는 어디로 가고 아내는 왜 이토록 비참한 전기밥솥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나 우리 주변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잔혹한 결혼 생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님도 할 말을 잃게 만든 그날의 폭언,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부의 시간은 칼로 베어진 상처가 곪고 골마 결국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의뢰인의 30년 세월이 바로 그랬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의뢰인이 상담실에서 처음 털어놓은 결혼 생활의 실상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은 날수로 계산하면 무려 1950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린 횟수만 해도 2만 번이 훌쩍 넘습니다. 의뢰인 김 여사님은 신혼 초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것도 대충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에 국 그리고 매일 바뀌는 5첩 반상,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는 냄새가 새벽 5시부터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아니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30년을 이렇게 헌신했다면 고맙다,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는 하는 게 인간된 도리일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남편에게 아내는 그저 밥 짓는 기계 혹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무료 식모에 불과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김 여사님이 그 부당한 대우를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상머리에서 단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이 조금만 싱거우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니는 혀가 없냐? 이걸 먹으라고 내온 거야? 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젓가락도 대지 않은 채 밥그릇을 밀쳐버리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김 여사님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뉴스에만 시선을 고정했고 아내가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밥 먹는데 밥알튀게 무슨 말이 많아? 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식탁 앞에서의 대화는 사실상 명령과 복종만 존재했던 겁니다. 물 떠와, 국 떠줘, 김치 가져와. 이 세 마디 외에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김 여사님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는 이제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남편은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생활비를 줄 때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장님이 일 못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던져주듯 현금 뭉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아껴 써라.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허투루 쓰지 말고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돈으로 남편 보약 지어 먹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도 벌벌 떨며 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안이 반짝반짝 빛나게 당려 있어야 했고 옷장 속 셔츠는 칼주름이 잡혀 있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하루 종일 빈둥거린다니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쓸고 닦고 요리하며 30년을 보냈는데 남편의 눈에는 그 모든 피땀 어린 노동이 그저 노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물 마를 날 없었던 그 손은 습진으로 갈라지고 관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손목이 아파서 팥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엄살 부리지 마라. 남들 다 하는 집안일 유세 떠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김 여사님이 심한 몸살 감기로 알아누웠던 날이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몸을 가눌 수조차 없어 그날은 아침상을 차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약을 사오거나 죽이라도 끓여주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남편은 안방 문을 벌컥 열더니 아픈 아내의 이마를 짚어보기는커녕 누워있는 아내의 다리를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있어? 나 출근 안 해? 밥 안 줘? 김 여사님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밥 타령이라니요.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남편은 우는 아내를 보며 재수없게 아침부터 짜고 지랄이야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김 여사님은 혼자 텅 빈 집에서 열덩이 같은 몸을 이끌고 찬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간이 안 맞는다며 타박할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정서적 학대는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30년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호인으로 통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밥 잘 사주는 선배, 친구들에게는 통 큰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현관문만 닫으면 그는 왕이 되었고 폭군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은 일상이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사냐? 나니까 살아주는 거지. 네가 사회 나가서 돈 10원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주제 파악 좀 해. 이런 말들을 매일 듣고 살다 보니 멀쩡했던 사람도 정말 자신이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 전까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내가 더 잘하면 남편이 변하겠지, 내가 참으면 우리 가정은 평화롭겠지라는 희망 고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가며 버텨온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 그리고 돈 한 푼 안 드는 영원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라는 기본이고 이제는 반찬 투정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조차 싫어해서 어딜 쏘다니냐며 감시했고 휴대폰 통화 목록까지 검사했습니다. 30년을 헌신한 대가가 고작 감옥 같은 노후라니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눌리고 눌려왔던 김 여사님의 마음속 둑이 결국 터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혔던 그날 밤의 사건. 김 여사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던 일기장 속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그날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닫힌 현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김 여사님이 왜 하필 지금 황혼의 나이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건의 전말을 이제 공개하려 합니다. 흔히들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세월이 있는데 고작 물 한 컵 때문에 혹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내 영혼을 부서뜨리는 결정적인 찰나인 것입니다. 오늘 의뢰인인 영숙님에게도 그런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밥을 차려주지 않아서 남편이 화를 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거실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겨울 유난히도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영숙님은 아침부터 몸살기가 심해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아파도 끙끙 앓으며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겼던 분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오한이 들어 이불 두 채를 덮고도 덜덜 떨고 계셨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겁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불 꺼진 어두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부터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보, 어디 있어? 어디 아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닌 짜증 섞인 고함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거실을 보고 남편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몇 시인데 불도 안 켜고 밥 냄새도 안 나.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영숙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천근만근인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어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열이 펄펄 끓어서 꼼짝을 못하겠어. 미안한데 오늘만 밥 좀 사 먹고 들어오지. 라고 애원하듯 말했죠. 아내가 소파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걸 뻔히 눈으로 확인했다면 당장 119를 부르거나 약이라도 사오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쯧쯧하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라 진짜. 낮에 처자빠져 자느라 꾀병 부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밥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어디서 아픈 척이야 재수없게. 그 순간 영숙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나를 부려 먹으려고 고용한 악덕 고용주인가 머릿속에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픈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찬장과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여닫으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소리가 날 때마다 영숙님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죠. 남편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하루 종일 굶고 아픈 아내에게 너도 좀 먹을래? 묵기는커녕 김치통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혼자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님은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이 먹이를 먹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다 먹은 남편이 한 행동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를 채운 남편은 먹다 남은 라면, 국물과 김치 찌꺼기가 눌어붙은 냄비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 영숙님의 머리맡 협탁에 그 더러운 냄비를 턱하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나으면 설거지해라. 냄새나니까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치워. 밥 안 해놨으니까 내일 아침엔 국이라도 제대로 끓여놓고.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머리맡에서 풍기는 역한 라면 냄새. 영숙님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혼자 울음을 삼키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고장나면 발로 차고 작동하면 다시 부려먹는 가전제품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그날 밤 영숙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열이 내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말라비틀어진 라면 냄비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결혼 생활의 성적표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딱 이 정도 취급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증거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 아침밥 안 줘?
라고 뻔뻔하게 물었고 영숙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를 신은 채로 도망치듯 나와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의 영숙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를 심한 떨림까지. 마치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남은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꺼낸 첫 마디는 변호사님, 제가 사람이 맞나요? 였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담긴 깊은 절망과 자기 비하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녀는 상담 내내 내가 밥을 안 차려줘서 남편이 화난 건 아닐까요? 라며 오히려 자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30년 동안 남편은 교묘하게 영숙님을 세뇌시켜왔던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한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 그게 여자냐라는 식의 폭언들이 쌓이고 쌓여 영숙님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의 사건, 아픈 아내를 두고 라면 냄비를 머리맡에 둔 그 행동은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유기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영숙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이건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모님은 가정이 아니라 감옥에 계셨던 겁니다.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영숙님은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이 섞인 그 통곡 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영숙님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듯 이혼하는 건 그 악마 같은 남편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꼴이니까요. 30년 동안 무료 봉사한 식모 생활의 대가, 그리고 그날 밤 겪은 끔찍한 모멸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받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남편은 순순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소장을 받은 남편의 반응은 가관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된 그날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거나 적어도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였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읽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사과도 후회도 아닌 감히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분노였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냐는 것이었죠. 남편의 머릿속에서 아내의 지난 30년은 가사 노동과 육아로 점철된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은 시간으로 입력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길로 집에 들어와 거실 탁자 위에 소장을 내던지며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도 4명의 차도 4명의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몸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3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값? 그건 내가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한 값으로 퉁치면 그만이라며 오히려 자신에게 숙식비를 내놓고 나가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은 황혼 이혼을 앞둔 가부장적인 남편들에게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아내가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키워냈기에 자신이 밖에서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오는 사람만이 권력을 가진다는 아주 낡고 위험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남편의 폭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어디서 났냐며 혹시 생활비에서 삥땅 친 거 아니냐고 아내의 지갑과 가방을 뒤져 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소지품들을 보며 아내는 그제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떠난다고 해도 조금의 아쉬움도 느낄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던 하녀가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할 뿐이구나. 그 깨달음은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 다음날 남편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안방에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생활비 입금 통장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당장 장볼 돈조차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곤 의뢰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법대로 해보자.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넌 한 푼도 못 받는단다.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남편의 말은 무지에 가깝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이나 되고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요즘 법원의 추세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최대 50%,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남편의 기세에 눌려 살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그 당당한 협박에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빈털터리로 쫓겨나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봐 사무실을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건가요? 그냥 제가 다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까지 파괴해놓고도 돈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끝까지 갑질을 하려는 남편의 태도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경제권을 쥐고 흔들면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겁을 먹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헐값에 합의를 해올 것이라고 계산했겠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랄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가 바람이 났다거나 노망이 났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답변서를 통해 아내의 유책 사유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이 부실해서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 집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내가 사치가 심해 내 등골이 휘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한순간에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여자로 매도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함께 산 세월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소리치며 아내를 압박하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요새 곳곳에는 그의 민낯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퍼부었던 그 모욕적인 언사들,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했던 그 폭력적인 행동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그를 겨누는 칼날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가장인지 연설을 늘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그 기세등등한 모습 뒤로 파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남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돈으로 아내를 겁박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판세를 단숨에 뒤집을 결정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오만방자한 콧대를 꺾어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야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증거 싸움입니다.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는 신체적 폭력은 진단서라도 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언어 폭력이나 인격 모독은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아내가 예민해서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딱 잡아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의 남편도 소장을 받자마자 그랬습니다. 자기는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아내가 갱년기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으니까요. 의뢰인은 억울해서 가슴을 치는데 남편의 그 교묘한 학대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우리 변호인단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호인으로 통했고 집안에서만, 그것도 딱 두 사람만 있을 때만 악마로 변했거든요. 녹음이라도 해뒀으면 좋았겠지만 30년을 주눅들어 살아온 아내가 남편 눈앞에서 핸드폰 녹음기를 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담 도중 의뢰인이 아주 스치듯이 흘린 말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작년에 딸이 시집가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본가에 맡기고 갔는데 그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잘 지내는지 보려고 거실 구석에 팩캠, 그러니까 가정용 CCTV를 하나 설치해뒀다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기계치라 그게 작동되는지 녹화가 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저 장식품인 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의뢰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CCTV의 SD카드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만약 남편이 이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가장 먼저 없앨 게 뻔했으니까요. 의뢰인은 손을 벌벌 떨면서도 자신의 지난 30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새벽, 그녀는 거실로 살금살금 기어나와 그 작은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사무실로 가져온 그 작은 칩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이, 우리가 찾던 그 결정적인 장면이 찍혀 있을까? 아니면 남편의 주장대로 그저 평범한 부부의 일상만 담겨 있을까? 모니터 화면에 로딩 표시가 뜨는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파일 목록을 훑어내려가던 중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바로 그날, 결전의 날 날짜가 찍힌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거실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소리가 켜지기도 전 영상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영상 속 남편은 소파 정중앙에 마치 왕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그 주변을 맴돌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아 바치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고 물을 떠다 나르는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하녀보다도 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키우자 스피커를 찍고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사람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짓밟는 비아냥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식탁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 국이 뜨겁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져 국물이 의뢰인의 옷에 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 의뢰인은 그 영상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저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바보처럼 묵묵히 밥상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게 견딜 수 없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남편은 소리칩니다. 야, 네가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자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그리고는 의뢰인이 정성껏 차려온 반찬 그릇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의뢰인이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과 음식물을 손으로 주워 담는 동안 남편은 TV 채널을 돌리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정서적 학대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착취하는 명백한 가정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확보한 순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다. 남편이 아무리 법정에서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도 이 5분짜리 영상 하나면 모든 거짓말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거실 구석의 조그만 카메라는 남편이 아내를 식모 취급하며 유린했던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3의 목격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정밀 분석을 맡기고 남편의 폭언이 담긴 부분을 텍스트로 녹취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던 속기사조차 사람이 어떻게 말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냐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그 거실이 자신의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할 심판대가 될 줄은 말이죠. 이제 남은 건 이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서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이 진실을 터뜨리기 위해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의 정점을 찍을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봤지만 그날 법정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위축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란을 피우기 마련인데 남편의 태도는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다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게 된 그야말로 선량하고 지친 가장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깔끔하지만 유행이 지난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어깨는 축 처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연민을 자아내게 만들었죠. 판사님이 자리에 앉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자 남편의 연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제가 바란 건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차려냈던 12첩 반상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마치 자신이 아내에게 대화와 식사를 거부당하며 외롭게 지내온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식탁에서 밥상을 엎었던 일이나 폭언을 퍼부었던 일들을 그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목소리가 조금 커졌던 아주 사소한 다툼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원인을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 자신이 집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죠. 법정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조차 남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제 용돈을 줄여가며 갖다 줬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잠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라니요. 집안에서는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식모처럼 부리던 사람이 법정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조차 주먹이 쥐어질 정도로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듣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자신은 그런 아내까지 품으려 노력하는 성인군자처럼 포장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역시 남편의 주장을 거들며 아내를 압박했습니다. 아내분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죠? 남편분의 귀가가 늦어지면 의심하고 닥달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아내의 정당한 항변을 의부증이나 히스테리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 아내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던 건 남편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폭언으로 인한 불면증 때문이었는데
그 기록조차 아내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기에 눌려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자 말문이 막혀버린 듯 했습니다. 억울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판사님 눈에는 남편의 주장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처럼 비칠까봐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정위원들마저 남편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데 아내분이 조금 더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30년 세월이 있는데 이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지독한 억울함과 고립감에서 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는 아내를 보며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물 한 잔을 건네려 하더군요. 판사님, 제 아내가 마음이 참 여립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하는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를 향해서는 안타깝다는 듯한 하지만 약간은 질책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턱없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는지 아내 몰래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30년간 아내를 지배해온 그 오만함과 자신감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고 그 연출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희생적인 가장으로 남는 것, 그리고 재산은 한 푼도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린 그림이었겠죠.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정적을 깼습니다. 양측 주장이 너무 상반되네요. 하지만 피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고 측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더 있습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의 그 한마디는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남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인이 있을 리 없고 녹음 파일 같은 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내가 자신을 감시할 리 없다고 감히 그럴 배짱도 없는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마치 관용을 베푸는 승리자처럼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그러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남편의 편인 것처럼 무겁게 짓눌려 있었지만 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저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남편분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판사님조차 그 애절한 호소에 잠시 흔들리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결국 썩은 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변론석 아래 준비해둔 증거 목록 1호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집 거실 구석,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기청정기 위에 설치해두었던 초소형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판사님께 영상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마 속으로 집구석에 있는 여자가 찍어봤자 뭘 찍었겠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은 떳떳하다는 듯 팔짱까지 끼고 거만하게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 표정, 저는 그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내의 모든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모니터에 날짜와 시간이 찍힌 CCTV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날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한 달 전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식탁 중앙에 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 가시를 미리 발라놓으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도어락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현관까지 달려나가 다녀오셨어요? 라며 밝게 맞이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실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권태기 부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탁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남편이 국물을 한 입 떠먹자마자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날카로운 고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쳐놀면서 찌개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뇌가 굳었어. 입에 담기도 민망한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다시 데워올게요라며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손을 휘저어 뜨거운 찌개 뚝배기를 바닥으로 쳐버린 것입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내의 발등 위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하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뜨거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남편은 걱정은커녕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칠칠 맞기는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게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당장 안 치워. 냄새나니까 빨리 닦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을 맨손으로 줍고 남편이 흘린 음식물을 닦아내는 아내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발을 뻗어 바닥을 닦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툭툭 찼습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차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뱉은 그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완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식모도 너보단 일 잘하겠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남편이랑 겸상을 하려고 해?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내가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알았어? 영상 속 아내는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혀를 차고는 TV 리모컨을 켰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철저한 하녀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해 온 남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살벌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판사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중립을 지키려 애쓰시던 판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판결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을 향한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볼만했던 건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남편 측 변호사조차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판사님. 전날 제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저를 자극했습니다. 원래 부부싸움 하다 보면 홧김에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딱 한 번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피고 홧김에요? 뜨거운 찌개를 사람에게 엎고 무릎 꿇고 치우는 아내를 발로 차는 게 홧김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본인 입으로 아내를 식모라고 칭하셨죠? 영상 속 피고의 태도는 하루 이틀 된 행동이 아닙니다. 저토록 자연스러운 무시와 학대가 어떻게 한 번뿐인 실수입니까? 판사님의 서슬 퍼런 일갈에 남편은 그게 하며 말문이 막혀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아내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가던 남편의 뻔뻔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지옥 같은 시간과 자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세상에 증명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손을 꽉 잡아들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던 성격 차이나 아내의 무능력은 모두 자신의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으니까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남편 측 변호인조차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엎질렀던 그 뜨거운 찌개처럼 그가 쏟아낸 모욕적인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그에게 되돌아갈 차례가 된 것입니다. 판사님의 펜끝이 판결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기는 이제 의뢰인의 편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 직전에 그 짜릿한 전율이 법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감은 분명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난 후 판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참 동안 피고석에 앉은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죠. 그토록 당당하게 아내를 무능력한 식충이 취급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무엇보다 명쾌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즉 남편에게 있다. 판사님은 단순히 이혼을 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한 줄 한 줄이 마치 지난 30년 동안 의뢰인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편지 같았으니까요.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단순히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고용인처럼 취급해왔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특히 경제권을 무기로 아내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짓밟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거부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점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산 분할 판결은 그야말로 이 법정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남편은 줄곧 자신이 벌어온 돈이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었죠.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0년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이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기여도를 아주 높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50%, 아니 무려 60%를 아내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워낙 명백하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아내를 핍박해온 정황이 고려되어 오히려 아내 쪽의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30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피고석에서 억눌린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기나 돌린 사람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갑니까?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편의 항변에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마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기 정도였습니다. 판사님은 그런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피고가 밖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건 원고가 집에서 365일 쉬지 않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가사 노동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대가가 바로 오늘의 이 판결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감치 조치하겠습니다. 판사님의 서슬 펄언 경고에 남편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남편.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노년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밥상 머리에서 들었던 모욕과 무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삭혀왔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급하게 의뢰인을 쫓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다급하게 아내의 팔을 붙잡더군요. 여보, 아니 저기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돼? 당장 오늘 저녁은 어떡하고? 나보고 밥은 어떻게 챙겨 먹으라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반토막난 상황에서도 남편은 당장 자신의 저녁 밥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의뢰인은 잡힌 팔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이제 당신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아니면 그 잘난 돈으로 사 먹든가요. 아, 그리고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한테는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식모가 아니라 김영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의뢰인의 뒷모습은 제가 처음 상담실에서 배웠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커 보였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머리 위로 유난히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의뢰인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 그녀가 마련한 자그마하지만 아늑한 새보금자리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집안 가득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의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남편과 살 때는 남편이 먹다 남은 반찬이나 식은 밥으로 부엌구석에 서서 끼니를 때우셨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날 마주한 식탁은 달랐습니다. 예쁜 식탁보가 깔려있고 그녀가 평소 좋아했다던 파스타와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잔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상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차린 밥상.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밥상이 감옥 같았거든요. 남편 눈치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요리하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어요. 이 평범한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와인 잔을 기울이는 그녀의 얼굴은 30년 전 결혼사진 속 새 신부보다 더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편안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3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전부가 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되찾은 건 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밥해주는 식모가 아닌 온전한 인간, 김영자로서의 삶을 되찾은 것이죠. 남편은 지금쯤 텅 빈 큰 아파트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불편함을 투덜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의뢰인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 시계는 이제야 비로소 봄을 맞이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시진 않나요? 30년을 참아온 우리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밥상을 차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희생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밥상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웃음을 되찾은 그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